이 사연은 인천의 한 야시장에서 오랫동안 만두를 팔아온 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과 일부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형되었으나 그 속에 담긴 아픔과 용기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인천 중구 야시장 골목의 어둠을 가르며 희미한 형광등 하나가 켜진다. 빛 아래에서 주름진 손 한 켤레가 밀가루 반죽을 정성껏 치대고 있습니다. 35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 의식과도 같은 움직임이죠. 그 손의 주인은 72살 이연자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반죽이 좋게 나왔구먼. 이 맛에 사는 거지. 현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밀가루와 물이 하나가 되어 매끈한 반죽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언제나 그녀에게 작은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 사이 찜통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할머니의 거친 손끝에서는 하나둘 만두가 태어납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배달을 마친 우유 아저씨의 인사에 현자는 고개를 들어 웃어 보입니다. 어이구,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 만두 하나 먹고 가시게. 일상의 작은 대화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 딸 민진의 집에 얹혀 살게 된 지도 7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손주들 돌봐주겠다며 들어갔던 것인데 이제는 그 집에서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할머니, 저 오늘도 고기만두 10개요. 어머, 이 집 김치만두는 진짜 내 엄마가 해준 맛이야. 손님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히 웃으며 빠른 손놀림으로 만두를 포장합니다. 이 작은 포장마차가 그녀의 자존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만두 할매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 만두는 인천 야시장의 자랑거리였죠. 저녁 7시 장사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현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옛날엔 사위 태연이 차로 데리러 오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옵니다. 그 뒤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곧 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묻혀버리네요. 또 그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셨네. 옷 좀 갈아입고 다니세요. 태연의 말에 현자는 가슴이 조여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태연이 무거운 쌀가마를 날라주며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자도 사위의 꿈을 응원했지요. IT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열정이 대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타트업 실패가 거듭되면서 태연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현자를 향한 날카로운 말로 번져갔습니다. 만두 장사는 이제 그만두셔야죠. 그 나이에 무슨.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태연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민지는 그저 남편의 등 뒤에서 미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고요. 손주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한다며 나오지 않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학원 데려다 주세요. 11살 손녀 서연이가 문을 살짝 열고 속삭입니다. 현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죠. 방으로 들어간 현자는 침대 밑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지를 업고 웃던 순간들.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말고. 남편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는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삼키는 눈물이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같이 만두 가게를 연 현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날따라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바쁘게 일하는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보고 가족보다 그게 더 소중한가 봐요. 단순히 가볍게 푸념하는 마음으로 올린 메시지였지만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캡처해 태연에게 보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누군가. 현자는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할매, 오늘 만두는 특별히 맛있네. 뭐 좋은 일 있어? 오랜 단골인 김씨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현자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오늘 아침에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만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준 것 정도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가 보네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현자는 오늘도 장사를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거실에는 태연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지는 주방에서 무언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들립니다.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죠. 현자가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는 순간 태연이 휴대폰을 들이밉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안 일을 밖에서 험담하시나요? 차갑게 울리는 태연의 목소리에 현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아침에 올린 메시지가 떠 있었죠. 아니, 그건 그냥이라뇨? 저희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어머니가 우리 삶에 간섭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험담을 하시다니. 태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민지는 그저 주방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태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으시는군요. 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그의 손이 현자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현자는 벽에 세게 부딪히며 팔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는데 태연의 눈에는 이미 후회의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 그만해요. 민지가 달려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 가족 일을 밖에다 그렇게. 현자는 팔의 통증을 참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민지가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멍이 들었네요. 괜찮아. 내가 나이 들어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드는 거야. 현자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민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태연이도 요즘 사업 때문에 예민해서. 민지의 말에 현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날 밤 손주들은 평소와 달리 할머니의 방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 서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현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는 구식이래요. 우리한테 나쁜 영향 준대요. 서연이의 순진한 말에 현자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들마저 자신을 멀리하게 된 것 같아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많이 배워야겠구나.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서연이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팔에 생긴 멍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조용히 흐느끼는 현자의 모습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현자의 마음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갈수록 태연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조롱이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학대로 변해가고 있었죠. 식사 시간은 현자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만두 장사나 하는 주제에 무슨 교육 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태연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현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지 손자 민우가 요즘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을 뿐인데 태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죠. 제가 아이들 교육은 책임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내뱉는 태연의 말에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을 뿐입니다. 손주들은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는지 재빨리 밥을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밥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민지가 겨우 말을 건넸지만 태연은 인상을 쓰며 자리를 떴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는 현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현자는 평소보다 늦게 만두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 집에 도착하니 태연이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뭔가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녁은 누가 준비하라고요? 태연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립니다. 현자는 급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금방 준비할게요.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는데 태연이 주방으로 들어와 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현자는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집 물건 다 망가뜨리고 싶어요? 이제 방해만 하는 거 아닌가? 태연의 손이 날아와 현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충격에 현자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너도 내 어머니 편이야? 그래, 둘이서 잘 살아봐. 태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여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현자는 딸의 변명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결국 남편 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에서 피가 맺혀 있었죠. 이튿날 야시장에서 동료 상인 김영자 할머니가 현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때렸어? 현자는 급히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현자야, 나한테까지 거짓말이야? 사위 녀석이 손댔지? 김영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그간의 상황을 털어놓자 김영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현자야, 가정을 위해 참아야지. 우리 같은 늙은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 기대했던 위로 대신 돌아온 냉정한 현실 조언에 현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약국에 들러 연고를 사서 바르는데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현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다면서요? 사위분이 그러시던데. 현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이 이웃들에게까지 자신을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만두가게 손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가게는 이제 한산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현자를 바라봤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현자는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에 쥔 약통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너의 손은 따뜻함을 만드는 손이야, 현자야. 문득 떠오른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의 만두 솜씨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손이 만드는 음식에는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했었죠. 현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약통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손주들과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어둠 속에서 현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이제 절망보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오랜만에 꿈도 없는 숙면을 취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잠에서 깨어 겨우 전화를 받은 현자의 목소리는 잠긴 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 시간에 누구지? 이현자님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태준 변호사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현자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이연자님의 사촌 오빠 되시는 이상현님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현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촌 오빠, 20년도 더 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인데, 다음 날 아침 현자는 태연과 민지에게 친척이 아파서 잠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박 변호사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이연자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긴장된 표정의 현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촌 오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상현님께서 지난달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현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오래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사촌 오빠의 기억은 여전히 따뜻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이연자님, 실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현님께서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전 재산을 유일한 혈육인 사촌 여동생, 즉 이연자님께 상속하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현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촌 오빠의 재산이라면 어렸을 때 듣기로는 미국에서 컴퓨터 회사를 차렸다던데 얼마 정도인가요? 부동산과 주식, 현금을 모두 합쳐 대략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강남에 있는 빌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50억? 만두 팔아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주름진 35년간 만두를 빚어온 그 손에 이제 그런 큰 돈이 쥐어진다니. 확실한 건가요? 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곧 재산 이전이 완료됩니다. 서류를 살펴보는 현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달라질 테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현자가 원하는 것일까요? 사무실을 나와 강남 거리를 걸으며 현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의 상속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 불씨처럼 타오르는 감정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돈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피어났습니다. 야시장으로 돌아온 현자는 평소와 같이 만두를 빚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은 달라 보였습니다. 옆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박지민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그냥 평소와 같은데. 팔에 멍이 또 생겼네요. 괜찮으세요? 현자는 팔을 내려다보며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게에서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 생긴 멍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지민의 날카로운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 참는 게 항상 옳은 건가요? 박지민은 현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직 신문사 기자였던 그는 세상의 이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할머니, 참는 건 항복이에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아픔을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네. 사위가 나를 학대해요. 딸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박지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형사 출신인 제 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 날 박지민의 아들 박현우가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할머니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현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기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만두 반죽을 치대던 그 손에 이제 새로운 힘이 생긴 듯 했습니다. 꼭 쥐었다 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킬 때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자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찾고자 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현자는 평소와 다르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태연에게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편하실 때 쉬시고 불편하실 때는 일하시네요. 아픈 거 맞아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에 현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으니까요. 태연을 자극해 평소 그가 하던 모욕적인 말들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그냥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이 안 좋으면 일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할머니는 뭘 할 수 있는데요? 태연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민지가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남편에게 뭐라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도. 손주들, 요즘 애들이 무슨 돌봄이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구식 생각 심어주는 것보다 혼자 자라는 게 낫겠네요. 현자는 속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짐이라는 거니? 의도적으로 던진 질문에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었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시니. 아니야. 내가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했어. 내가 이 집의 짐덩이라고. 현자의 단호한 말투에 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현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대꾸하시는 겁니까? 태연의 손이 현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현자는 신음했지만 속으로는 좋아,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 주머니에 있는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담고 있을 테니까요. 아파. 누우세요. 어머니, 이 집에서 누가 가장으로 있는지 잊으셨나 봐요. 아내 데리고 나가서 살아도 되는데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민지가 거실로 나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니 손목 나요. 민지의 외침에 태연은 현자의 손목을 놓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현자는 아픔을 참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었을까? 그날 저녁 현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태연이 방에 들어가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거실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몰래 녹음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연은 발로 녹음기를 짓밟았고 그 작은 기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자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던 계획이 들통난 것이죠. 아니, 그건. 어머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신가요?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태연의 말에 현자는 경악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날 이후 태연이 이웃들에게 장모님이 망상병이 있어서 라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틀 후 야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그 눈빛이 현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단골 손님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현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할머니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자는 절망에 빠져 만두 가게를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식구들이 모두 외출 중이어서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자는 지친 몸을 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혼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현자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에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의 발소리가 그녀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좀 열어주세요. 태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현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쉬고 싶어.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의외의 말에 현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심일까?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태연이 갑자기 문을 강하게 밀어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술에 취해 흐리멍덩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필요해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무슨 돈? 어머니가 만두 팔아서 모아둔 돈 있잖아요. 그거 좀 빌려주세요.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안 줘. 그 말에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현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겼어요? 말해요. 숨이 막혀 발버둥치는 현자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며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나요, 당장. 민지의 비명에 태연이 손을 놓았고 현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가 급하게 119를 불렀고 얼마 후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현자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에는 박지민과 그의 아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CCTV를 확보했어요. 이제 그를 잡을 수 있어요. 현우의 말에 현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현자의 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한 목 부상이었다며 조금만 더 지속되었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자는 무표정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병원 CCTV 영상입니다. 박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연이 현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사 소견서입니다. 목 부상이 타인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박지민이 서류 한 장을 현자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현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 견뎌왔던 모든 모욕을 떠올리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가요. 다음 날 현자는 병원 CCTV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현자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고 제출된 증거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현자 할머니, 정말 용기 내신 겁니다. 노인 학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곧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직장에서 퇴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폭행 및 상해 혐의였습니다. 민지는 충격에 빠져 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인데. 민지야, 내 남편이 내 목을 조르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 현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 후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민지의 참회에 현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제 다 끝날 거야, 민지야.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태연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족 자금을 몰래 횡령해 도박에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민지는 충격에 빠졌고 현자는 이제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현자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태준 변호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현자님, 상속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태연 씨를 만나고 싶어요. 구치소에서 만난 태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현자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자는 태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불쌍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태연 씨,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태연이 고개를 들어 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내 손주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어요.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집이요? 무슨? 내가 250억 원의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강남에 빌라도 있고요. 충격에 빠진 태연의 표정을 보며 현자는 처음으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태연 씨. 그날 저녁 현자는 민지와 손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남 빌라로 이사할 거야. 민지야, 너와 아이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남편은요? 내 선택이야, 민지야. 하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너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강남에 큰 집이 생긴 거예요?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새 출발을 하자. 그 순간 현자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태연의 재판이 열렸고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분명했고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현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인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소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인천 야시장 동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누구도 현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현자야, 넌 정말 대단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현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태연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한때 거만하게 허리를 펴고 다니던 그의 어깨는 구부정하게 처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고 긴장감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피고인 김태현,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유죄입니다, 판사님. 방청석에 앉아있던 현자는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는 박지민과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불려나간 현자는 천천히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 시장에서 만두를 파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현자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자는 목에 남아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사위입니다. 저는 35년간 인천 야시장에서 만두를 팔아왔습니다. 그 만두로 딸 민지를 키웠고 그 만두로 삶을 읽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현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구시대적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처음엔 말로, 나중엔 폭력으로, 마지막엔 제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약 3년 정도입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하지만 누구도 내 삶을 부술 권리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현자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담담하지만 강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증언을 마친 후 판사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태연 법원은 피고인의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자는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으로 나오는 현자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현자 할머니, 사위의 학대에 대해 어떤 심정이십니까? 강남 빌라로 이사하신다는 소식이 사실입니까? 질문 세례에 현자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태연이 경찰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인천시장 광장에서의 공개 사과를 명령했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시장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태연은 장모님이신 이현자 여사님을 학대하고 모함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현자는 군중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과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 태연을 향해 현자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연 앞에 선 현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도 배우셨길 바랍니다. 태연 씨, 새로 시작하세요. 현자의 말에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군중들의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현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며칠 후 현자는 마지막으로 만두 가게를 찾았습니다. 35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작은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 만두 먹죠? 걱정 마세요. 가끔씩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좋은 후계자를 찾았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현자의 만두 비법을 전수받게 될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할머니가 찾아와 현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자야, 넌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줬어. 나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야시장을 떠나기 전 현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두를 시장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맛 잊지 마세요. 가끔 보러 올게요. 해가 지고 야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현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작은 포장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 빌라의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반짝였습니다. 현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는지 가끔은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참관 수업 잊지 않으셨죠? 손녀 서연이가 달려와 현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서연이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럼 잊을 리가 있겠니? 민우도 다음 주 발표회 있다며? 네. 오빠가 제일 중요한 역할 맡았대요. 손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현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출근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두 가게는 놀랍게도 체인점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현자가 고용한 젊은 직원들이 그녀의 비법을 배워 인천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현자 할매 만두라는 상호로 작은 가게들을 열었습니다. 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인천 야시장으로 내려가 만두 비법을 전수하고 그녀의 이름을 걸고 있는 만두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민지가 발코니로 나와 묻자 현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도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민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는데. 민지야,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현자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오늘 영자 할머니랑 지민 아저씨가 오신대요. 현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제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주들과 함께 만두를 빚는 시간도 계획해 두었죠. 할머니, 오늘은 만두 비법 알려주세요. 민우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현자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밀가루와 여러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두는 말이다. 손에 온기가 가장 중요해. 너무 세게 누르지도 말고 너무 약하게 하지도 말고. 현자의 설명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마늘을 다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자야, 너 정말 달라졌다. 이젠 당당하고 생기가 넘치는구나. 현자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그녀는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법적,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 우리도 존중받아야 해. 만두를 빚으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박지민은 이따금 유머러스한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현자는 민지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태연이 소식은 들었니?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연락이 왔어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대요. 아이들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태연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변하려 노력한다는 소식은 기뻤습니다. 다음 날 현자는 태연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태연 씨, 이제 과거는 묻어두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태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현자는 담담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짧게 끝났지만 현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자는 몇 달 전부터 시작한 피아노 레슨을 위해 악보를 펼쳤습니다. 72살에 처음 배우는 피아노는 어려웠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미술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며 그동안 포기했던 자신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자는 다시 발코니로 나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주황빛 노을이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서연이가 현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현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약속은 약속이지. 할머니는 어떤 놀이기구 타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관람차에서 경치 구경하는 게 좋겠구나. 서연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저랑 롤러코스터 타요. 할머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현자는 손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녀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석양을 배경으로 할머니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현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삶은 만두 같아. 오래 치대야 깊은 맛이 나지. 손녀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자 현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단다. 결국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야.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새 삶, 새로운 여정의 첫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